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벤츠로 누비고 외화 상점에서 달러를 뿌리며 살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서울 뒷골목 어느 작은 식당 주방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손은 세제로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설거지통 앞에서 펑펑 울고 있을까요? 오늘은 평양 상위 1% 금수저로 태어나 남한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유의 진짜 의미를, 노동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한 인간의 성장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1991년생, 평양 중심부 중구역에서 나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쪽 사람이었죠. 많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당에서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외화벌이 회사 간부셨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달랐어요. 다른 평양 사람들이 사는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신식 고층 아파트에 살았죠. 집 안에는 일본산 냉장고, 중국산 TV, 그리고 남조선에서 밀수로 들어온 삼성 휴대폰까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기엔 남조선 요구르트, 일본 초콜릿, 중국산 과일들이 가득했거든요. 미선아, 너희 집은 진짜 부자구나. 친구들의 부러운 눈빛.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이미 준비해 놓은 식사가 있었어요. 조선호텔에서 가져온 빵, 버터, 우유. 가끔은 베이컨까지 나왔죠. 평양 시민들 대부분이 강냉이밥에 김치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에 저는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학교 갈 때는 검은색 벤츠가 저를 데려다 줬어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항상 제게 깍듯이 대했죠. 미선 동무, 오늘도 학교 열심히 다녀오십시오. 10살짜리 꼬마한테 존댓말을 쓰는 어른. 그게 우리 집 권력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 손을 잡고 평양 시내 외화 상점에 갔어요. 거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달러나 유로, 중국 위안화를 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남조선 과자, 일본 화장품, 유럽 향수, 심지어 미국산 청바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샤넬 향수를 뿌렸고 프랑스산 립스틱을 발랐어요. 16살 생일엔 아버지가 스위스 시계를 선물해 주셨죠. 외화 상점 직원들은 저를 알아봤어요. 아이고, 김간부님 따님 오셨네요. 오늘은 새로 들어온 이탈리아 구두가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점원들이 알아서 포장해 줬어요. 대학도 평양 최고의 대학에 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거기도 특권층 자녀들만 가는 곳이었죠. 우리는 일반 학생들과 다른 기숙사를 썼고 식당도 따로 있었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평양 시내 고급 식당을 자주 갔습니다. 고려 호텔 레스토랑, 양각도 호텔. 거기서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고 수입 맥주를 마셨어요. 한 끼에 100달러씩 쓰는 것도 예사였죠. 여름 휴가 때는 원산이나 남포의 특급 해수욕장에 갔어요. 거기도 일반 주민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 깨끗한 바다. 저는 비키니를 입고 선탠을 즐겼어요. 25살 때는 외화벌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인맥 덕분이었죠. 월급은 달러로 받았어요. 한 달에 500달러. 평양 일반 노동자들이 한 달에 몇천 원 받을 때 저는 5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평양에서 가장 트렌디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남조선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남조선 스타일로 화장하고 머리를 꾸몄죠. 제 휴대폰에는 한국 음악이 가득했어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우리 같은 계층은 단속에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양의 공주였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평양 밖, 북한의 다른 지역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 제가 한 끼에 쓰는 100달러면 시골 가족 5명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화는 27살 되던 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하시더니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당당하시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초췌해 보이셨죠. 미선아, 요즘 당에서 숙청 작업이 있다. 숙청.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북한에서 숙청이란 곧 죽음이거든요.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3대가 멸족당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 집은 괜찮으시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담배만 깊게 빨아들이셨죠.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의논하셨고 가끔 집 전화가 울리면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철 동무 당 조사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고 아버지는 외투도 제대로 못 입으신 채 끌려가시듯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 나가며 소리쳤어요. 동무들,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아버지를 태워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당에 알아보러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을 떨고 계셨죠. 미선아, 우리 아버지가 반당 반혁명 행위로 숙청됐단다. 반당 반혁명.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그럴 분도 아닌데. 하지만 북한에선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숙청하는 게 그곳이에요. 그날부터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려는데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김미선 동무 출입 불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해고당한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혁명 분자의 가족이 된 거예요. 집 전화도 끊겼고 외출도 차단됐습니다. 은행 계좌도 동결됐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무일푼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엔 더 무서운 통보가 왔어요. 김영철의 가족은 15일 내로 평양을 떠나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이주하시오. 온성군. 북한 최북단 산골 오지였어요. 그곳은 정치범 가족들을 보내는 곳이었죠. 가면 평생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농사 짓고 광산 일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우리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탈북이다. 넌 중국으로 넘어가라. 거기서 남조선으로 가. 탈북. 그 순간까지 생각해 본 적 없던 단어였어요. 저는 평양의 공주였는데 왜 제가 목숨 걸고 강을 건너야 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숨겨뒀던 달러 3,000불을 제게 쥐어주셨어요. 이걸로 브로커한테 줘라. 그리고 제발 살아라. 2019년 11월 어느 추운 밤,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온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죠. 중년 남자였는데 제 돈을 받고 나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밤 두만강을 건널 거다. 실패하면 죽는다. 잡히면 총살이다. 각오해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밤 11시. 브로커가 저를 두만강 근처로 데려갔어요. 깜깜한 밤이었고 칼바람이 얼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나? 저강 건너면 중국이다. 근데 저 불빛 보이지? 저게 국경 경비 초소다. 순찰대가 3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간다. 우린 그 사이 15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해. 제가 바라본 두만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11월 말이라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있었죠. 완전히 얼지 않아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이 따뜻한 것도 아니었어요. 준비됐나? 지금 간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내자 저를 포함해 5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모두 탈북하려는 사람들이었죠. 강둑을 내려가 얼음 섞인 물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강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소리내면 안 됩니다. 경비대가 듣거든요. 이를 악물고 걷기 시작했어요. 물은 허리까지 왔고 발은 물속 돌에 부딪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 이탈리아 구두 신고 다니던 발이 지금 두만강 바닥을 맨발로 걷고 있었어요. 빨리, 빨리 움직여. 브로커가 재촉했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어요. 엎드려.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고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까지 뒤덮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경비대가 순찰을 나온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돼지나게 아니겠어? 그래도 확인해봐.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잡히면 난 죽는다.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경비대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강을 건넜어요. 반쯤 헤엄치고 반쯤 걸어서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던 금수저가 목숨 걸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악몽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허름한 집 지하실에 숨겨줬어요. 그곳엔 저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죠. 우리는 낮엔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잡으러 다니거든요. 한 달 동안 그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어요. 먹는 건 하루 두 끼 찬밥에 김치 조금. 평양에서 조선호텔 빵을 먹던 제가 지하실에서 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어요. 남조선 대사관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추가로 1,000달러 더 내라. 어머니가 주신 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2019년 12월 말 저는 다른 탈북자 셋과 함께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어요. 밀가루 포대 뒤에 숨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닷새 만에 우리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보름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비행기에서 내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화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어 교육, 자본주의 사회 이해, 취업 준비. 하루하루가 낯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평양에서 배웠던 모든 게 여기선 쓸모없다는 거였어요. 평양 최고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에선 그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외화벌이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하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단순 노동부터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단순 노동. 평양에서 벤츠 타고 다니던 제가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2020년 4월 하나원을 나와 정착금을 받았어요. 약 800만 원 정도. 큰돈 같았지만 서울에서 고시원 보증금 내고 생활비 쓰니 금방 바닥났습니다.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시군요. 죄송한데 저희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적응이 어려워서요. 경력이 좀 애매하시네요. 10군데를 지원하면 10군데 다 떨어졌어요. 평양에서는 제 아버지 이름만 대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이력서를 50군데 넣었어요. 답변은 2군데뿐이었고 그마저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착금은 바닥났고 고시원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었어요. 900원짜리 라면. 그게 제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평양에서는 한 끼에 100달러를 썼는데 지금 난 900원짜리 라면도 아껴 먹고 있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구나. 여기선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복도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봤어요. 직원 급구 마이너스 탈북민 환영 마이너스 나이, 경력 무관 마이너스 식당 주방 보조. 주방 보조. 설거지, 청소, 심부름. 평양에서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강남역 뒷골목에 있는 작은 한식 뷔페였습니다. 사장님, 저 일자리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탈북자시죠? 일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설거지할 줄 알아요? 배우겠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하루 일당 7만 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힘들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양 금수저 김미선의 나만 바닥 인생이 시작된 거죠. 2020년 5월 4일. 첫 출근 날. 사장님이 제게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건넸어요. 자, 미선 씨. 오늘부터 주방 보조예요. 일단 설거지부터 배워봅시다. 평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제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됐어요. 뷔페라서 손님이 많았죠. 접시, 그릇, 수저.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빨리빨리 좀 해요. 그릇 없어요. 주방장님이 재촉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손은 금방 물에 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는 끝이 없었어요. 저녁 피크타임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기름때 범벅인 접시를 닦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아줌마, 여기 물 좀 더 줘요. 아줌마, 반찬 떨어졌어요. 여기 바닥에 국물 흘렸는데 닦아주세요. 손님들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28살 미선이가 아니라 그냥 식당 아줌마. 평양에서 김간부님 따님이라고 불리던 제가 지금은 아줌마였습니다. 점심 이 시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원 식사를 줬죠. 손님들이 먹던 메뉴였어요. 배가 고팠지만 손이 떨렸어요. 손님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치우던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니. 평양에서 저는 은수저로 식사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후루룩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났어요. 밤 10시.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7만 원. 생애 첫 일당이었어요. 평양에서 한 달에 500달러 받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 7만 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했고 얼굴은 기름때와 땀범벅이었어요. 머리카락엔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출근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일주일, 한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거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그릇을 떨어뜨리는 일도 줄었고 속도도 빨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피크타임이 끝나고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반통을 비우려고 들여다봤는데 그곳엔 손님들이 먹다 버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통째로 남은 흰 쌀밥, 한 점도 안 먹은 제육볶음, 반도 안 먹은 된장찌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은혜. 제 초등학교 친구였던 은혜. 은혜는 제 반 친구였어요. 평양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 사는 아이였죠. 은혜네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대요. 제가 10살 때 은혜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는 우리 집 냉장고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미선아, 너희 집엔 이런 게 다 있어? 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부러움과 동경이 가득한 눈빛. 그때 어머니가 간식을 내오셨어요. 남조선 과자와 우유였죠. 은혜는 과자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선아, 이거 진짜 맛있다. 난 이런 거 처음 먹어봐. 그 말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우리 집은 매일 먹어. 맛있으면 더 먹어. 은혜는 조심스럽게 과자를 한 개 더 집었어요. 그리고 몰래 주머니에 하나를 넣었죠. 나중에 안 건데 그건 동생 주려고 가져간 거였대요. 중학교 때 은혜가 학교에 안 나온 날이 있었어요. 일주일 한 달. 결국 은혜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은혜네 가족이 고난의 행군 때 너무 힘들어서 은혜는 학교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일하게 됐대요. 그때 은혜 나이가 14살이었어요. 몇 년 후 은혜를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은혜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8살인데 마치 30살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죠. 미선아, 너 여전히 잘 지내는구나. 은혜가 제 옷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날 외화상점에서 산 새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응, 은혜야 너는? 나? 뭐? 그냥 살아. 은혜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은혜와의 마지막 대화. 2016년쯤 은혜네 소식을 들었어요. 은혜 오빠가 굶어 죽었다고. 영양실조였대요. 그리고 은혜도 결핵에 걸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22살 나이에.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평양 특권층인 저한테 일반 주민들의 죽음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한 식당 주방에서 버려지는 밥을 보는 순간 은혜가 생각났어요. 은혜야, 여기엔 밥이 남아돌아. 고기도 김치도 다 남아돌아. 근데 사람들은 이걸 버려. 그냥 버려. 은혜 오빠는 밥 한 공기를 못 먹어서 죽었는데 여기선 밥 한 공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었어요. 은혜는 남조선 과자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먹었는데 여기선 과자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잔반통 앞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주방장님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미선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죠. 아니에요.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는 이유는 첫째, 은혜가 생각나서. 둘째, 제가 평양에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았는지 깨달아서. 셋째, 지금 여기 남한에서 제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지 알아서.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거든요. 여기선 아무도 날 감시하지 않네. 평양에서는 항상 누군가 지켜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게 감시당했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숙청이었죠. 심지어 제가 외화상점에서 뭘 사는지도 기록됐어요. 집에서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혹시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몰라서. 하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 후에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로 뭘 보든 인터넷에 무슨 글을 쓰든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평양에서는 모든 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모든 게 통제됐어요. 남한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어지지만 모든 게 자유로워요. 제가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죠. 그 깨달음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장님이 제 옆에 쪼그려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선 씨, 많이 힘들지? 아니요. 거짓말. 나도 다 알아. 북한에서 왔다며? 거긴 잘 살았다고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말이야, 미선 씨.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여기서 설거지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자기 손으로 돈 버는 게 제일 떳떳한 거야. 나도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 지금은 사장이 됐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평양에서 벤츠 타고 다닐 땐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덕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7만 원은 순전히 제 힘으로 번 거예요. 12시간 동안 허리 굽히고 손물에 불리면서 제 땀으로 번 돈.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미선 씨 잘하고 있어. 진짜로. 그날 퇴근길 봉투에 든 일당을 받았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컵라면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시락을 샀습니다. 5천 원짜리. 고시원 방에서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은혜야, 나 지금 자유롭게 일하고 있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있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넌 알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설거지가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주방장님이 오늘은 일찍 가도 돼 해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청소까지 했어요. 사장님이 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주방 보조만 하기 아까운데? 요리 배워볼래? 요리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장님 밑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팥 썰기, 감자 까기 같은 간단한 것부터요. 손을 베이기도 하고 기름에 데이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평양에서는 요리 같은 거 해본 적 없었거든요. 다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여기선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그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부주방장이 됐어요. 월급도 180만 원으로 올랐죠. 1년 후에는 제가 메인 요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평양에서 샤넬 향수 뿌리고 다닐 때보다 지금 앞치마 두르고 요리할 때가 더 행복했어요.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많은 식당이 문을 닫았고 우리 식당도 위기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월급을 줄여야 할 것 같아. 다들 어두운 표정이었죠. 저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난 계속 일할 수 있잖아. 북한이었으면 배급도 끊겼을 텐데. 저는 사장님께 말했어요. 사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기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식당도 다시 살아났어요. 2022년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선 씨,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은퇴하려고 해. 그런데 이 식당을 미선 씨가 인수하면 어떨까? 네? 제가요? 응. 미선 씨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양에서 도망쳐 나와 설거지부터 시작했던 제가 식당 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장님은 진심이었어요. 인수 금액은 5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사장님이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2년 반 동안 모은 돈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대출과 할부로 해결했습니다. 2022년 7월, 저는 제 식당을 갖게 됐어요. 간판을 바꿨습니다. 미선인의 북한 음식, 평양에서 먹던 음식들, 명태식혜, 두부밥, 인조고기밥 온반. 어릴 적 기억 속의 맛을 재현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조금 걱정됐죠. 하지만 한 분 한 분 오신 손님들이 맛있다, 신기하다 하며 입소문을 내주셨어요.
한 달, 두 달.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 먹으니까 고향 생각나네요. 사장님도 북한에서 오셨어요? 저도 함흥 출신인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식당에서 탈북민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로요. 2024년 현재 제 식당은 직원이 5명입니다. 모두 탈북민이에요. 24살 영희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처음 왔을 때 설거지하다가 울더라고요. 그때 제가 영희 옆에 쪼그려 앉아 말했어요. 영희야, 힘들지? 근데 말이야, 여기서 일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자기 손으로 돈 버는 게 제일 떳떳한 거야. 잘하고 있어. 영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사장님도 처음에 설거지 하셨어요? 응. 나도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 그때 많이 울었지. 그래도 지금은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영희는 지금 제 오른팔이 됐어요. 1년 반 만에 주방장이 됐죠. 31살 철수는 평안남도에서 왔어요. 원래 북한에서 교사였대요. 여기 와서 학력 인정 안 돼서 좌절했었는데 지금은 제 식당에서 홀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42살 순이 언니는 양강도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한국 온 분이에요. 처음엔 한국어도 서툴렀는데 지금은 손님들이랑 가장 잘 소통하는 직원이 됐어요. 우리는 가족 같아요.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북한에서의 신분도 달랐지만 여기 남한에선 우리 모두 탈북민이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죠. 가끔 저녁 영업 끝나고 다 같이 모여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해요. 북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 남한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의 꿈. 영희는 언젠가 자기 카페를 열고 싶대요. 철수는 나중에 탈북민 상담사가 되고 싶대요. 순이 언니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무역 일을 하고 싶대요. 모두 꿈이 있어요. 평양에서는 꿈을 꿀 수 없었어요. 태어난 신분이 곧 운명이었으니까. 하지만 여기선 꿈을 꿀 수 있어요. 바닥에서 시작해도 노력하면 사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진 않아요. 여전히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있고 차별도 있어요. 가끔 손님 중에 북한에서 왔다며? 김정은 만난 적 있어? 같은 무례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북한 사람들은 다 간첩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상처받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2024년 봄 제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 식당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됐어요. 탈북민이 운영하는 북한 음식점이라는 타이틀로요. 방송 이후 손님이 엄청 늘었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죠.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월 순수익이 500만 원 정도 돼요. 평양에서 받던 월급보다 많아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평양에서 받던 500달러는 불안했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돈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버는 500만 원은 안전해요. 제가 번 거니까. 제 것이니까. 가을에는 제 식당 2호점을 열 계획이에요. 홍대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탈북민 청년들을 위한 요리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자유의 맛을 배우는 학원. 북한에서 온 친구들에게 요리 기술도 가르쳐주고 한국 사회 적응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설거지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좌절해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게 제일 떳떳한 거야. 그리고 꿈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빠, 나도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장이 됐어. 너도 할 수 있어. 어제 새로운 탈북민 직원이 또 설거지하다가 울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옆에 쪼그려 앉아서 5년 전 사장님이 제게 해주셨던 그 말을 똑같이 해줬어요. 많이 힘들지? 근데 말이야, 여기서 일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자기 손으로 돈 버는 게 제일 떳떳한 거야. 잘하고 있어. 그 친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사장님,
정말 저도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도 5년 전엔 너처럼 설거지했어. 그때 많이 울었어. 근데 봐, 지금은 여기 서 있잖아. 그 친구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구나. 평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제 선택이에요. 자유란 게 이런 거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평양에서는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었어요. 숙청당하면 가족까지 3대가 멸족당했죠. 하지만 여기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평양 공주에서 남한 설거지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사장이 됐어요. 이게 자유의 힘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감사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엔 희망이 있어요. 노력하면 기회가 있어요. 바닥에서 시작해도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어요. 설거지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평양 상위 1% 금수저 김미선의 이야기. 아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찾은 김미선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걸. 여러분 힘내세요. 자유롭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한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평양 특권층 출신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에서의 특권적 삶과 남한에서의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로부터의 시선까지. 하지만 그들도 결국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한민국의 진짜 자유와 포용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